예, 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안녕치 못합니다. 제가 개장 중계하고 나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급변해서 깜짝 놀랐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우선 최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 시장만 반등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반등이었죠. 코스피가. 사실상 삼성전자 빼면 반등 아니죠. 그리고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가 그렇게 시가와 종가와의 차이가 적은 것은 정말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예. 만약에 이제 어제 장중대로 종가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9거래일 연속 음봉 하락 마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한 2년의 최장인가요? 지금 1990년도 이후로 5번밖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9거래일 하락은 있었어도 예. 음봉 하락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냉각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일 것 같고, 그 이유는 작년 말부터 계속 경고를 드렸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몰랐었던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선물 매수와 이에 따른 매도 전환,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투자 현물의 매도 흐름,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급할 필요 없다라는 인식들, 이 부분이 코스피의 하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가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서 출발을 했고,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환율 자체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이면에는 위안화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어졌었던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관계 악화,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의 하방 변동성이 좀 강화됐던 10시부터 11시까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G20 국가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쭉 줄 세워서 놓고 보니까 여기에 몇 개 기업, 몇 개 국가는 빠졌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최하위더라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코스피가 4.87% 어제 종가 기준으로 빠졌고 16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2008년에 같은 기간, 한 보름 정도 연초에 7% 가까이 빠진 적이 있는데 이때는 글로벌, 맞아요.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렇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 위기가 왔을 때, 그때였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간이 짧긴 합니다만, 상황이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반도체주는 잘 나간다. 이렇게 비교 분석된 기사들도 많고, 사실 일본은 정부에서 완전히 강력하게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좀 오르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는 보면 혹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 외신 쪽에 그런 기사가 많은데 한국 전쟁 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꽤 많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선거철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선거 시즌입니다. 자, 이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오늘 주가 반응을 봤을 때 지수가 밀리면서 빅텍이 급등하는 거 보니까 이 흐름이 완전히 또 배제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의 변동성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북과의 관계 악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 자체는 당위적으로 당연히 전쟁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십여 년 동안 전쟁 위기가 없었던 국가는 아니었죠. 주석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됐었던 상황이었지만은 사실 전면전으로 간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왜 이번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전쟁이 날릴 것 같지 않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은 중동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확전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총통 선거가 또 마무리가 되면서 중국과의 대만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뭐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당연히 안 나야 되겠지만은 예.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따른 주가 하락은 빠르게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현실화 이런 가능성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련 뉴스가 조용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하락폭에 따른 주가의 회복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반도체 기업들보다 약한 이유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매도 압박과 함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 쪽에 매도가 나올 것이냐 결국은 반도체 섹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일 것 같고요. 일본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잘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 요인은 작년 11월 달경부터 나스닥이 꽤 강한 반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가 니케이 225예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면 니케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그렇죠. 정도로 상관관계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이전에도 뭐 주가가 강했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없었던 일본 증시라서 쉬어갔었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통화 정상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일본이 이제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결국은 수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일본에서 가장 안 좋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였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거의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연초에 있었던 일본의 지진과 함께 BOJ의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많이 뒤로 이연이 됐어요. 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은 금리 안 낮출 거야라는 기대감이 엔화의 급격한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화의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쪽에서 IT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일본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수급 이슈에 따른 주가에 대한 눌림 현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요인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3개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시점이 좀 이연되지만은 대만의 이제 12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 섹터별, 기업별 실적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매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 지난 12월 달 데이터에서 MOM 기준 그리고 YOY 기준 성장을 한 두 개의 섹터가 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메모리 쪽과 팹리스 쪽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메모리와 팹리스는 조금 더 일찍 반등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들도 언젠가는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서의 회복을 바탕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점을 딛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지수가 낙폭을 꽤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는 네.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이 시장이 9시 한 30분경에 크게 밀리기 시작할 때 먼저 주가가 아래로 내리꽂힌 게 그동안 좀 강했었던 AI 반도체 네. 분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저점에 대한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HBM을 필두로 한 당연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HBM을 투자하는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이것을 세트에 탑재시킬 수 있는 MPU 관련주들이 올라섰고요. 팹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기대감들이 GPT 스토어와 함께 극대화되는 시기에서 지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사용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HBM 쪽에 투자와 성장이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시점 자체를 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지금 하락 추세대에서 관련 종목군들을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예. 천천히 조금씩 물량을 더해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할 매수죠. 매수도 분할로. 그렇죠. 어떤 종목부터 사는 게 좋을까요? 분할 매수한다면? 네, 사실은 관련 이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미반도체라는 한미반도체. 기업과 함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엔비디아 관련된 투자 확대와 함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저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개의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쪽 보세요. 지금 이제 사실은 연말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마가 예. 좋아, 아빠가 좋아 왔다 갔다 하는 갈대 예.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낙폭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4분기 실적 쪽에서도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여전히 전사 기준으로서는 적자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솔리다임을 제외한 본사 기준,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램과 낸드 포함한 메모리 쪽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4분기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전사는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의 복원력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한 개만 네. 갈게요. 반도체 말고 네. 배터리 쪽 LNF. 어제 장 마치고 적자 4년 만에 적자 전환된 네. 4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주가는 의외로 시작과 동시에 강세입니다. 어떻게 네. 해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4분기에 배터리 관련주들의 실적이 대부분 다 눈높이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시가총액 90조 원짜리 거대한 기업도 매출액 6조에서 배터리 쪽의 실적이 실제적으로 300억도 안 나오는 추정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는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이냐라는 건데 대부분 다 4분기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4분기 이후에는 좀 회복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LNF 같은 경우도 결국은 첫 번째는 이번 4분기가 최악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동질감이 인식감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이제 새해부터 가격이나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이나 언급을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이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제품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부분의 해석이다라고 한다면은 LNF의 최종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물량 확대 그리고 신차 효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도 특이점이라든지 특이 예. 뉴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악재의 모든 반영 측면에서 지금 반등을 보인다고 해석을 해주셨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주가가 2차 연지가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최근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 전해액 쪽이 좋죠. 맞아요. 엔캠. 예. 그렇죠. 지금 엔캠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동아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전해액 관련주라든지 예. 아니면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양극재와는 다르게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이유는 결국 이제 IRA의 강화된 흐름과 FEOC라는 부분의 흐름과 함께 조금 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종목이 확산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접근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언급드렸던 엔캠이나 아니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기적으로 봤을 때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배터리의 확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재를 배제해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관련 기업들은 조금 뒤에 부차적인 타이밍으로 한번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극재 타이밍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분리막 전해액 쪽으로 선별적인 접근 전략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산업부. 예, 오늘 정부 일정 하나 있었어요. 로봇 관련해서 기본 계획 발표가 났죠.
2030년까지 민관 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키로 했고 최근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로봇 투자를 해왔거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상장을 시켰고 LG 계열은 2018년부터 로보스타, 로보로보 등의 지분을 투자한 바 있고 지난해였나요? 지지난해였나요? 삼성그룹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를 했죠. 작년이죠. 네. 예, 그래서 로봇은 여러 가지로 사실 펀더멘털리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볼 만한 게 많습니다.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항상 AI, 로봇, 특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저성장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 전략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한 번씩 시세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 그리고 LG 관련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강한 시세를 내뿜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CEO에서 LG 관계자가 결국은 이제 대규모 M&A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해당 시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MR 관련주인 4x4 이런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까지 움직이게 되면서 자회사로 편입된 로보로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LG전자가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상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이런 쪽은 약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조금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로봇주들의 이러한 성장 흐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측면으로서의 지원책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의 온기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주가 레벨 자체가 펀더멘털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정말 깊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올 한 해 시장 주도할 테마주 군으로 AI는 거의 이견 없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AI 하부 테마 중에서도 이제 로봇이 꼽혀서 로봇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주가가 작년도에 꽤 많이 올라온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온 기업은 인탑스라는 기업이 오늘 가장 세게 올라왔는데요. 그 감속기인가요? 부품. 인탑스는요, 사실 원래는 이제 로봇 기업은 아니죠. 원래 웨어러블 쪽이죠, 참. 그렇죠. 스마트폰 부품 이런 것들 쪽에서 삼성전자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보핏이라는 것을 철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보핏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핏이라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근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에 몸에 이제 장착을 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로봇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몸에 있는 로봇. 그렇죠.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재활 치료할 때도 쓰고. 그렇죠.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막 입으면 힘이 세지고 이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에야 지금 이제 실버 산업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타나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이제 운동 쪽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이 언제든지 뉴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업들이 정말 작년처럼 주도 역할을 하면서 4배, 5배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관련 뉴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세, 그러니까 급등 이전 단계라든지 2차 상승 전 단계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 자체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때는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얘기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워낙
아직까지는 이제 예.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기업은 이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고요. 예. 일전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결국 이제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한 물류라든지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범용성 자체와 확장성 자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로보티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거 짚어드릴 때 종목 언급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두 종목을 LG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로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실수했다면 예, 잘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로봇을 본다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주셨고 혹시 충분히 가격 조정이 왔을 때 볼만한 제일 좋은 종목은 뭐라고 보시는지까지.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 조정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가 동일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 로봇의 필수 부품에 대한 국산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